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재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앞순위는 수호수당한테 다 배정을 하고 뒷순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원칙을 지키지 않다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설전 시간입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중요한 정치권에선 중요한 일이 좀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당정청 회의가 열렸고요. 또 지금 이 시각 국회 예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정청 회의에서는 이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서 당장 이번 추경에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좀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재난 기본 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이런가 하면은 또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요, 이 추경에 대해서 코로나19 대응을 해서 추경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 전까지 그 추경 그 심사를 하는 예결위원회 위원장 김재원 위원장이 잠시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재난 소득 관련해서요, 김재원 위원장님. 어제 그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 또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재난 기본 소득을 제안했는데 이번에 이제 예결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부 예산이 국회에 넘어왔고 네. 그 정부에서 편성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추경 예산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사 대상은 되지 않는데 네. 만약에 뭐 어떤 의원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 네. 심사 대상은 되겠죠. 심사 예. 근데 오늘 이제 그 여당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당정청 회의를 해서 네. 추경 규모를 더 키우는 방안을 지금 논의를 했고 네. 다음 주 초에 다시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정부안이 그러니까 수정안이 다시 제출이 된다면 여지는 좀 넓어지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정부안이 지금 3월 5일 날 국회에 도달을 했고 네. 예산 심사하기도 전에 또 정부에서 추경 예산을 더 늘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추경 예산안을 지금 예산안을 철회하고 네. 새로 수정 예산안을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여당 의원들을 통해서 예산안을 들고 온다면 네. 그것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 심사의 대상에 넣을지 넣지 않을지. 지금 한시가 좀 급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은 또 이제 심사에 절차가 있고 예. 그 국회법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주재하면서도 오늘 자정까지 제출한 그 예산안에 대한 의견만 심사의 대상에 포함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안을 어떤 걸 갖고 온다든지 하는 것도 오늘 자정까지 온다면 일단 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애초에 있었던 11조 7천억 원보다 상당 부분 증액이 된 거 오더라도 그러면 현재 예결위원장이시면서 동시에 또 뭐 미래통합당의 정책위 의장이기 때문에요. 뭐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신다는 입장인가요? 일단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산을 좀 더 증액해야 된다는 것도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반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산안을 이제 제가 우리 예결위 수석 전문위원에게 그 보고를 받기로는 예. 11조 7천억 원 중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직접 피해에 대한 지원이 1,000억 수준입니다. 즉 1%가 안 됩니다. 전체 예. 예산에. 그러니까 전부 다른 데 쓰는 예산을 편성해 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도 주호영 의원이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그 사태가 크게 번지고 지역 경제가 괴멸 수준으로 갔는데 네. 편성된 예산이 기껏해서 전체 1%도 되지 않는 예산을 갖고 와서 지역의 어떤 경제 또 지역민들을 좀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대구 경북은 손절한다고. 예. 뭐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 이른바 재난 기본 소득 관련해서 이 야당에서는 이 총선용 현금 뭐 뿌리는 거다라면서 포퓰리즘이라고 지금 일각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대구 경북 지역에 한해서 시행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김재원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도 그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이제 일부 국민에게 지급을 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대구 경북 주민이라고 해서 1인당 100만 원씩 나눠준다는 것은 대구 경북 그 주민들은 또 그것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시청 공무원, 경북도청 공무원, 네. 그분들은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정말 줄어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극심하게 입어서 당장에 일어설 어떤 지금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네.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금 그 온갖 포퓰리즘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와서 또 대구 경북 주민들한테 10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필 저는 의원님. 적어도 피해가 있고 그 피해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되지만 지금 정부 여당에서 들고 나와서 말하는 재난 기본소득이니 하는 것은 결국은 표장사 수준이고 또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그런 합리적인 지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일단 그 용어 때문에 이제 그 불필요한 논쟁이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네.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재난 기본소득.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의 의미의 기본소득은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얼마씩 돈을 준다라고 하는 게 기본소득 개념인데 예. 이렇게 접근하면 사실은 빌공짜의 어떤 공론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핵심 논점은 그러니까 뭐 대출 지원이나 간접 지원보다 직접 지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정부의 고민은 그럼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정부가 약간 너무 방어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김재원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세청에 가면 소득 신고한 거 다 자료 다 있어요. 그러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부터 해갖고 밑으로 일률적으로 그러면 얼마씩 주겠다, 직접 지원하겠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정부가. 네. 그리고 그거는 정부의 어떤 가용 예산 범위 안에서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을 그러니까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가 볼 때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정부는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담과 돈이 일시적으로 풀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뒤에 악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좀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방어적으로 지금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할 상황은 아니다. 일단 이 점은 좀 먼저 정부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조금 전에 이제 김평론가가 전국의 중위소득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바로 이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 이 상품권 60만 원어치를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설득력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 지금 네. 정말 피해를 입고 장사를 못하고 당장 임대료도 못 내는 그런 계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와 반면 공무원이라든가 또 어떤 그 고정 소득이 있어서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 소득에 큰 피해가 없어요. 그러면 네. 그분들한테 같이 나눠준다면 결국 국민에게 거둔 세금을 나눠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 그 국가로부터 보너스를 받고 어떤 분은 자기가 받아야 좀 보상을 받아야 될 부분이 그런 분들한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약에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불측의 그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상하는 것이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 돈은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결국 누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와서 뭐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씩 나눠주자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세금 별로 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세금 낼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돈으로 그저 그 좋은 소리, 폼나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재난 상황에서요. 하루 그 자영업자분들 식당 문을 열어놓고 나서 매출이 하루 0원이라는 분들이 대구 경북에서도 제가 직접 들었으면 매출이 0원이라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이런 60만 원 상품권이든 뭐 100만 원이든 그러니까 크다는 지적도 있어요. 왜 의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얘기하고 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볼 때 선별이 필요하다는 어떤 예. 그 기본 접근법은 충분히 어떤 수용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지금이 너무 비상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논의의 출발점이 좀 다른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똑같은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형편이 좀 그래도 그러니까 나아서 버틸 수 있는 자영업자가 있고 당장 내일 문 닫아야 되는 자영업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의원님 지적대로 자영업자라도 일률적으로 주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은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을 업종이나 이런 걸로 따질 게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그나마 공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의식인 것 같아요. 네. 이건 한번 좀 논의에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예, 됩니다. 먼저 그럼 저희가 잠시 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재난 기본 소득 이 제안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봤는데 다만 이 전문가가 학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기본 소득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문제 의식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기본소득 중요한 개념이 좀 심사숙고되지 않고 어떤 현금성이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제한되고 있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상당히 기본적인 기본소득의 철학인 보편성이라든가 무조건성, 정기성 같은 게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요. 일시적이면서 뭐 선별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고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뭐 재난성 소득보조금이라든가 재난보조금, 재난성 현금 지급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예, 재난 기본 소득 정책에서 이 이른바 이 보편성, 그 무조건성, 이 정기적으로 주는 정기성 같은 기본 소득에 이 가지는 이런 철학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견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예.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은 그 원래의 의미의 기본소득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다음에 대상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맞죠. 기본소득 개념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빌어질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그냥 재난특별지원금 이런 식으로 뭐 용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럼 5천만 전체가 안 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접근이 되면 쓸데없는 논쟁은 벌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조금은 있다고 보는 게 우리 김종배 평론가님 말씀의 기본 취지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죠. 근데 국세청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소득 그 표준이라는 것은 바로 예. 작년까지의 표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금년 들어와서 업종이라든가 어떤 그분이 하고 있는 어떤 지금 상황, 업종의 경기라든가 또 개인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분은 작년에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았더라도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작년 소득이 높아도 거의 완전히 코로나19 때문에 망해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선별의 그 방법이 적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돈 나눠주자라고 마치 국가에서 돈이 많이 남아서 처치곤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현재 각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에서 지금 실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충분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하다못해 마스크라도 제대로 몇 장씩 좀 제대로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서 돈 100만 원씩 나눠주자 하니까 마치 거창하게 국민들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게 전부 나라 빚만 더 늘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요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국민들은요 그 거창하게 이름 가지고 논쟁하는 것보다는요 우리 김재현 위원장께서는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적이 대구 경북이라는 거는 아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대구 경북에 있는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한계계층들한테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재난 국민소득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름이라도 지원해야 되는 실제적인 어떤 지원책은 뭐라고 보시나요?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구 경북에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예. 정부 예산을 갖고 온 걸 보면 예를 들어 사업하는 분들에게 대출 이자를 좀 낮춰주겠다는 거예요. 또는 융자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예산을 갖고 와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돈 100만 원씩 나눠주자고 하면 그러면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오든가 예산도 없고 예산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그럼 돈도 정부에 없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와서 공수표만 날리는 이 저 정치인들의 그 어떤 입방정이 한심해서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그냥 그 많이 쓰는 표현대로 재난 기본소득 본인도 찬성한다 1번. 근데 그게 정 어렵다라면 대구 경북에 한해서라도 일단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좀 빨리 해주고 특별 재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어떤 대구 경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특별히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데에는 뭐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점에서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짠 정부의 추경안에도 보면은 대구 경북에 대한 어떤 직접 지원 한정된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한정된 특별한 지원이 금액이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은 1,000억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분은 뭐 2,000억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설령 2,000억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태부족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다음 주 초에 추경 규모를 다시 확대 편성한 안을 다시 제출한다면 그거는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조금 전에 지금 그 김재원 예결위원장 그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 오늘 자정까지 정부가 그 조금 전에 이제 1,0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총 11조 7천억 가운데 1,000억 부분만 이렇게 돼 있고 좀 뭐 일각에서는 2,000억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럼 정부에서 그 부분을 1,000억의 어떤 이 볼륨을 좀 확장시켜서 오늘 자정까지 가져온다면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 야당이든 여당이든 머리를 맞대고 통과시키는 데 문제가 없나요? 심사하는 데는요? 아니 지금 그 우리 당의 대구 출신 주호영 의원께서 예. 이미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 지원책이 지금 전혀 없다. 이것을 대구 경북 지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증액하고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움직임이 있을 텐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정부가 그동안에 저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고 얼마나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까? 그래 놓고 거기에 전혀 포함시키지도 않았던 한 집에 100만 원씩 줄 것 같이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줄 것 같이 막 그 공수표 날리는 이런 식의 그 거짓말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예산이 11조 7천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1인당 100만 원 나눠주려면요. 51조가 들어요. 51조가 드는 예산에 대해서 그 돈은 누가 낼 겁니까? 그리고 그 돈은 그러면 국채를 발행한다면 또 우리 후손들이 다 갚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의 그 가능하지도 않는 그런 헛소리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예. 것이 과연 이게 맞느냐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게 뭐 재난 기본소득 논쟁이라는 것이 지난 2월에 기본소득당이라는 쪽에서 처음 제안한 이후에 신생 정당들, 그 다음에 또 주요 지자체들이 의견을 내면서 이 부분이 논쟁이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다루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그 중앙 정부에서는 오늘도 뭐 당정청 협의에서 나왔지만은요, 이번 추경에서 도입하는 방안 뭐 어렵다는 방침 재확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를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 중앙 정부의 재정이 아닌 그럼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목받는 것이 전주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해서 뭐 재난 뭐 기본소득 지급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사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또 의미도 있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계획이 이제 취약계층 5만 명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기본소득 예. 50만 원씩 이렇게 되면 250억이 되는데 이걸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걸 또 이제 장롱 이런데 쟁여놓지 예. 못하도록 3개월 안에 쓸도록 그러니까 하겠다. 지금 이게 이제 전주시 계획이고요. 이제 그대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지자체 차원에서 규모가 작은 지자체라면 충분히 어떤 지자체별로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의 여파가 경제적 여파가 거의 전방위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규모와 그렇지 않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만약에 이게 확산이 되면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는 상황으로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김재현 의원님 뭐 더 근데 하실 이제 말씀. 지방자치단체에서 5만 명만 한정적으로 해서 50만 원씩 주겠다는 것이 그게 물론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는 있지만 예. 이것이 얼마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전주시가
자기들 그 지방세를 걷어서 운영이 이제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은요, 결국에는 그 내년에 국가 예산에서 그만큼 또 물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불가능한 정책을 벌여놓고 자기들은 먼저 저질러 놓고 나중에 뒷수습은 그 정부에 중앙정부에 해달라는 그런 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에는 이런 자치단체가 다 많아서 전주시가 그러면 옆에 있는 익산시장은 아니 우리는 60만 원 주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뒷감당은 중앙정부가 해야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전부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과연 가능한지는 다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시 봐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겠다는 것과 실제 가능한 것은 다른 거예요. 어디 예비비 규모나 이런 데서 일단은 전용에 가능한 것이니까 그것이 네, 내년에 가서 손 벌리는 부분까지 갈지는 좀 봐야 되는 문제인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이뭐 기본소득 혹은 재난 국민소득으로 이름 붙여진 기본소득으로 이름 붙여진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봤고요. 정부 여당 얘기 좀 보겠습니다. 여당 얘기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비례연합정당 이 참여와 관련해서 내일 이 전 당원 투표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연합정당 참여하면은 민주당 의석은 하나도 추가하지 않고 이 뒷순위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민주당발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지금 현행 상태로 해서 만약에 선거에 임하면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는 비례 의석이 한 7석 정도 되니까 네. 민주당의 몫은 한 7석 정도로 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는 순번이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쭉 하는데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앞 순번은 그러니까 소수 당한테 그냥 그 양보를 하고 네. 민주당 몫의 한 7석 정도의 어떤 비례 순번은 뒤로 돌리겠다. 그러면서 소수당과 함께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참여를 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이야기의 골자인 것 예.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정의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비례 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금 의결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제 둘로 쪼개진다라고 하는 네. 문제. 근데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알면서도 전당원 투표에 붙였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사가 여기는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런 민주당의 입장, 어떤 흐름, 방향에 대해서 연합 비례정당이 아닌 민주당 비례 전문당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설득력이 있나요? 일단은 그 만약에 정의당이 빠지고 이렇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귀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근데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를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만 근데 그러니까 우리 그 당 비례대표 많이 나니까 우리 당으로 정당 투표 몰아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당한테 그 정당 투표 하지 말고 소수당한테도 정당 투표를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 쪽에서 많이 가져가게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면 분산이 되면서 소수당이 또 비례대표를 내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발상법이고 지역구에서는 가급적 선거연대를 그러니까 그 모색해 들어가는 그림으로 가자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른바 백낙천 교수안의 또 변형된 형태거든요. 백낙천 교수안은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를 많이 당선시키는 걸로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정당 투표는 소수당한테 분할 투표를 하자 네. 전략적으로 이게 백낙천 교수안인데 이걸 약간 변형을 시킨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미래한국당을 출범시켜서 지금 뭐 속도감 있게 가고 있는 미래통합당에서 볼 때는 그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처음부터 예상하던 바죠.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저열하게 이제 나온 거죠. 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처음 등장시킨 것 자체가 민주당도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정의당 또 네. 당시에 그 대한신당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 비례 정당을 출범시키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듯이 하면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또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원래 계획대로 네.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고 결국 의석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것인데 그동안에 얼마나 이 위선적이었나 하면 우리가 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협상을 하면서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괴물 선거법이고 정상적인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비례 전문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완전히 우스운 꼴이 된다. 그러니 이런 법을 통과시키면 되지 않는다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서 이제 통과시켰고 그래서 우리는 방어적 수단으로 그러면
우리는 저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수없이 경고한 끝에 만들었는데 그때 저희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고소 고발까지 하면서 민주주의를 말살시킨다, 민주주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라고 공격한 것이 불과 2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당원 투표라는 출구를 만들어서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고 그것도 또 부끄러우니까 예. 뭐 무슨 연합 정당이네 마네 하면서 온갖 이름을 붙이지만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요 미래통합 그러니까 이전엔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그럼 당연히 민주당도 뭔가를 민주당 나름의 것을 만들 것이다라는 건 예측을 했다는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그동안의 소행을 보면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만들었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견된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미래한국당을 만들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손혜원 의원 같은 분들은 이미 저런 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역공을 당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도 잠깐 해보겠는데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어제 공천 신청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5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뭐 경쟁률이 대단히 높은데요. 이 관련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하고 한성교 미래한국당 대표 간에 뭐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보도, 이게 이제 인용 보도입니다만은 이런 거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 두 봤습니까? 가지 531명이라는 숫자가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 계속 보도가 쏟아지는 게 이런 상태로 뭔가 그 선거에 임하면 미래한국당이 뭐 몇 석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오면서 일종의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호황 속에서 뭔가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무슨 이야기냐면 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간의 교통 정리가 되지를 않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그 출마를 희망하는 이런 사람한테 제대로 된 시그널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문전성시 현상 아니냐. 예.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때마침 그래서 황교안 대표하고 한성규 대표 간에 뭔가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지금 그래서 나오고 예.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 김재훈 위원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압축적으로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요. 저는 저 한성교 그 대표와 황교안 대표 사이에 박형준 위원장의 그 공천은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잘 뭐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견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다른 정당이니까요. 이게 뭐 이견이 없다면 같은 저 정당의 그 민주적인 질서가 아니라고 보고 네. 저는 이견이 있고 미래한국당에서 오히려 좋은 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짧게 그럼. 다른 정당이면 황교안 대표는 언급을 하면 안 되죠. 아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정당이라도 언급해야죠. 왜냐하면 자매 정당이니까요. 자매정당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만든 정당이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두 분 웃었는데 저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예. 코로나19 비상특집 전용의 뉴스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오후 1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